세계의 기술을 선도해온 독일. 그런데 AI의 도입 속에 빨라지는 세상 속에서 한국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철저했던 신념이 무너졌다가 한국을 통해 희망을 보는 이야기, 지금 알아보러 가시죠. 저는 헬레나 호프만입니다. 프라운호퍼 인공지능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이곳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알고리즘 검증과 윤리성 점검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기술은 완벽한 검증 이후에만 세상에 나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구실 책상에 앉아 알고리즘 윤리 검증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독일의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슈투트가르트의 정돈된 거리와 정확한 시간에 오가는 트램처럼 저의 하루도 정확하게 계획된 시간표대로 흘러갔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커피와 함께 가져온 폴더에는 두꺼운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선명한 글씨로 대한민국 세종 스마트시티 실시간 AI 시스템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마르쿠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입니다. AI 기반 시스템을 도시 전체에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실시간이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저희 프로토콜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겨우 2단계인데요. 모든 기술 시스템은 5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건 저희 연구소의 철칙이었습니다. 연구, 실험, 제한적 테스트, 광범위한 모니터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적용. 이 과정은 최소 3년, 길게는 7년까지 걸리기도 했죠. 마르쿠스는 조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은 이미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시험 단계에서 바로 적용 단계로 뛰어넘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말했지만 보고서 속 그래프와 데이터를 보니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실시간 교통 최적화 시스템은 99.4%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고 응급상황 대응 시간은 평균 4분으로 단축되었다고 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였어요. 이건 실험실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인가요? 마르쿠스는 또렷하게 대답했죠. 실제 데이터입니다. 저도 믿기 어려웠지만 작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방법론이 틀렸다면 결과도 믿을 수 없는 법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는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마도 홍보용 수치겠죠. 실제로 가서 보면 다를 겁니다. 그렇게 말하며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퇴근길, 트램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2단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 모델이 틀린 건가? 비가 내리는 슈투트가르트역에서 평소와 달리 3분 지연된 트램을 기다리며 저는 그 의문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트램이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직접 확인해봐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세종시 스마트시티를 입력했습니다. 실패와 오류 사례를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수많은 성공 사례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구실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저희가 7년째 개발 중인 자율주행 인증 시스템이 한국에서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호프만 박사님, 이사장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연구소 비서 안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인지 아나요? 안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유아시아 디지털 기술 포럼 관련 일이라고 하셨어요. 3층 이사장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분기별로 열리는 포럼이라면 아직 3주가 남았을 텐데 왜 갑자기 저를 부르셨을까요? 노크 후 들어간 이사장실에는 이미 3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 헬레나, 들어오게. 밀러 이사장님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죠.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가 생겼네. 테이블 위에는
항공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행이었어요. 한국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네. 이번 이유아시아 포럼은 세종시에서 열리거든. 특별히 자네가 대표로 참석했으면 하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 이런 포럼은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담당했으니까요. 연구원, 그것도 저 같은 기술검증 담당자가 참석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밀러 이사장님은 테이블 위 서류를 밀어주셨습니다. 세종시 당국에서 특별히 자네를 초청했어. 자네의 AI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더군. 서류를 훑어보니 단순한 포럼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시찰과 AI 시스템 평가가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평가단이 아닙니다만 옆자리의 슈미트 부이사장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자네의 평가가 아니라 자네의 전문성이야. 유럽 최고의 AI 윤리 전문가로서 그들의 시스템을 보고 배울 점을 찾아오라는 거지.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배울 점이라. 철저한 검증 없이 시스템을 적용한 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사장님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연구소의 예산 배정에는 언제나 이런 국제 교류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니까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 일정은 10일간이고 세종시 체류는 5일이야. 이후 회의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유럽 표준을 한국에 전파하는 외교적 임무였죠.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마르쿠스를 불러 출장 준비를 지시하며 말했습니다. 세종시 스마트시티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아주세요. 특히 실패 사례와 시스템 오류에 관한 보고서요. 마르쿠스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실패 사례요? 그런 자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모든 시스템은 실패합니다. 특히 검증 과정을 생략한 시스템은 더욱 그렇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가을은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기온 변화, 철저히 계획된 도시 운영, 그리고 세심하게 검증된 시스템들. 이것이 독일의 방식이었고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였습니다. 수첩을 꺼내 여행 준비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기초 표현 공부, 세종시 자료 검토, 카메라 준비까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서 잘 포장된 쇼를 보게 되겠군. 하지만 연필을 내려놓으며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해냈다면, 만약 우리가 너무 신중했다면,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향하는 트램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슈투트가르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전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세종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평생 실험실과 연구소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이번 여행은 어쩌면 필요한 도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입국 절차였습니다.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제 여권 정보가 즉시 처리되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효율적이긴 하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호프만 박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준호 박사입니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연구원장이죠. 공항 로비에서 저를 맞이한 남자는 완벽한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저는 예의상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네요. 이준호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연구소보다는 현장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휴식하시고 내일부터 세종시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호텔로 가는 길은 놀랍도록 원활했습니다. 신호등이 차량의 흐름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것처럼 보였고 교통 체증은 전혀 없었죠. 이 도로 시스템은 언제부터 운영된 건가요? 저는 무심결에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AI가 교통 패턴을 학습해서 신호를 최적화합니다. 덕분에 출퇴근 시간이 평균 32% 단축됐어요. 2년이라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인데 다음 날 아침 세종시 스마트시티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통합관제센터였어요. 여기서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준호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도시의 모든 활동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화면 한쪽에서 깜빡이는 빨간색 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방금 발생한 응급 상황입니다. 119로 신고가 들어왔고 AI가 즉시 최적의 구급차를 배정했죠. 트래픽 상황을 고려해 가장 빠른 경로를 계산한 겁니다. 화면에서는 구급차가 이동하는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경로의 모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신호등을 조정하나요? 이준호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해당 경로의 신호를 모두 조정합니다. 평균 도착 시간이 기존 12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운영에서 이런 정확도가 나오려면 오류 발생률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준호 박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초기에는 9%였지만 현재는 0.8% 수준입니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거든요. 0.8%. 이건 저희 실험실 데이터보다도 낮은 수치인데 오후에는 실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체험했습니다. 세종시 앱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부터 민원 신청, 의료 예약까지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반도체 기반 인증 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서비스는 원활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AI 건강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역 의료센터에 설치된 부스에서 간단한 검사만으로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시 전문의와 연결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이 시스템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초기 진단의 정확도는 96%입니다. 물론 최종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하고요. 이 시스템 덕분에 경증 환자는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고 중증 환자는 더 빨리 전문의에게 연결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에서 의료 AI는 아직도 윤리적 논쟁 단계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시민 인터뷰에서 왔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이 말씀하셨죠. 전에는 민원 하나 해결하려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했어요. 이제는 앱으로 신청하면 끝이에요. 어제 복지 지원 신청했는데 오늘 승인 문자가 왔어요. 실수도 없고 정말 편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시스템의 정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원칙 완벽한 검증 후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검증을 건너뛴 게 아니야.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야. 창밖으로 세종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제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빛이 조화롭게 빛나는 도시처럼 여기서는 기술과 삶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웠습니다. 세종시 방문 사흘째, 저는 서울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세종시보다 규모가 크고 더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속에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제 과학자로서의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하철 네트워크 중 하나죠. 관제실에 들어서자 엄청난 규모의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수도권 인구의 이동 패턴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AI가 지하철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버스 노선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 시스템은 얼마나 오래 테스트하셨나요? 저는 의도적으로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김민준 센터장이 대답했습니다. 실제 적용 전 시뮬레이션은 6개월간 진행했습니다.
그 후 한 노선에서 3개월간 파일럿 운영을 했고 이후 전체 시스템에 적용했죠. 9개월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 같으면 최소 3년은 검증했을 텐데요. 김 센터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더 오래 테스트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에겐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시민들이 매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완벽한 시스템보다 작동하는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했죠. 센터 투어가 끝난 후 독일 대사관 직원들과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함께 온 독일 경제부 관계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프만 박사? 한센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한국의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다른 것이었죠. 적용은 빠르지만 위험성은 더 큽니다. 저희 독일 표준에 비하면 검증 과정이 많이 생략되었어요. 한센 참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시아식 접근법은 항상 속도에 치중하죠. 그 말에 저도 동의하는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한국의 시스템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앉아 오늘 본 영상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데이터, 실시간 최적화 알고리즘, 그리고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해서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은 무심코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특히 한 영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갑자기 승객이 쓰러졌을 때 시스템이 즉시 가장 가까운 역의 의료진에게 알리고 열차를 비상 정차시키고 다른 노선을 자동으로 조정해 혼잡을 분산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군.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반짝이는 도시.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이었고 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걸까?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에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모든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적용을 고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리는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그들은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았어. 그들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어. 잠들기 전 저는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동료들이 제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이라고 보고해야 할까요? 그들의 기대대로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지적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본 것, 느낀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헬레나 호프만이 세종시의 거리를 걷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것이 저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 된 세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죠. 세종시가 새롭게 건설된 계획도시라면 서울은 오랜 역사를 가진 거대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스마트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로비에서 만난 이준호 박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어제 본 영상들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준호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보실 것들은 더 놀라우실 거예요. 서울은 훨씬 복잡한 환경이니까요. 서울시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독일의 도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조밀하고, 더 역동적이고, 어쩌면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AI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스마트 시티 센터는 거대한 원형 공간이었습니다.
360도 스크린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곳에 서울의 모든 것이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면들은 실시간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리플레이인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모두 실시간입니다. 서울시 디지털 정책과 박소연 과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000만 인구의 이동, 25만 개의 IoT 센서, 3만 대의 CCTV, 모든 버스와 지하철의 위치가 5초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죠? 지연 시간은요? 저희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사용합니다. 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AI 연산에 최적화된 칩으로 데이터 처리 지연을 50ms 이하로 유지해요. 50ms라고? 이건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수치인데 갑자기 화면의 일부가 붉게 변했습니다. 강남역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스템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주변 신호등 패턴이 변경되고 인근 버스 노선이 자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구급차와 경찰차의 최적 경로가 계산되어 표시되었고 주변 도로의 차량들에게는 우회 경로 알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은 자동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관제사가 확인하지만 AI가 제안하는 솔루션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95%예요. 저는 갑자기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소에서 꿈꿔왔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초기 개발에 2년, 파일럿에 6개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오류와 실패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죠. 5년이면 우리의 프로젝트 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결과는 이렇게 다른 걸까? 오후에는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횡단보도에 설치된 센서가 보행자의 속도를 감지하고 필요시 신호를 연장했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지나갈 때 효과적이었죠. 이 시스템으로 횡단보도 사고가 68% 감소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놀랍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테스트했나요? 시뮬레이션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요. 엔지니어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는 실험이 아니라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민이 사용 중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해결책. 저녁 호텔로 돌아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실험하지 않았다. 그들은 문제를 풀고 있었다.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 독일 엔지니어들은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집중했지만 한국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에 몇 년을 보냈고 그들은 실제 적용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어쩌면 두 접근법 모두 가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작동하는 해결책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이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방법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평생 연구실에만 갇혀있던 저에게 이 깨달음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혼란스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만 고수해왔던 걸지도 모르겠네. 노트북을 열고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보낼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한국 시스템의 위험성을 지적하려 했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접근법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실험실이 아닌 실생활에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명 10일 만의 출장이었지만 마치 몇 년은 떠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연구소의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너무 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울과 세종시의 역동적인 에너지와는 너무나 달랐죠. 헬레나, 돌아왔군요. 밀러 이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저는 진심을 말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사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밀러 이사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어땠나요? 아직 EU 표준에 많이 부족하겠죠? 사실, 저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윤리 가이드라인을 다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 완벽함보다 실질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재미있군요. 내일 전체 임원회의에서 자세히 발표해 주겠어요? 모두가 당신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많은 동료들이 불편해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소 대회의실은 가득 찼습니다. 프라운호퍼의 모든 핵심 연구원들과 임원진이 모였죠.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10일간 한국의 세종시와 서울에서 AI 기반 스마트 시티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을 이미 시민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세종시의 통합 관제 시스템, 서울의 실시간 대중교통 관리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든 AI 서비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과 보행자 안전 시스템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오류가 있었지만 실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현재는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의심과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질문은 슈미트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연구소의 AI 윤리위원회 의장이었죠. 호프만 박사, 이런 빠른 적용은 윤리적 검증 과정을 생략했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들의 시스템은 EU의 윤리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슈미트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결과 그들은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적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안전장치를 동시에 발전시켰습니다. 밀러 이사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험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한 후에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건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지하철에 갇혀있는 시민들, 교통체증으로 늦게 도착하는 구급차, 이런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베커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 중 하나였죠. 그건 실험이 아닙니다. 과도한 적용은 시민에게 위험합니다. 헬레나, 당신이 본 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점들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시스템은 3년 이상 운영되고 있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오히려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위험은 멈춰있는 쪽에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이사장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헬레나, 당신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독일의 방식은 수백 년간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메르세데스와 BMW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검증이 우리의 자부심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다른 접근법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저는 시민들의 삶이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요. 회의는 결국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일부 젊은 연구원들은 제 발표에 흥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고위 임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동료들이 조용히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그랬습니다. 제 대답은 확신에 찼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슈투트가르트의 가을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우리도 변해야 할 때인가. 저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만난 이준호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짧게 회의 상황을 전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들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희도 이제는 따라가야 할 차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구소에서의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연구소 내부에서만 공유될 예정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EU기술위원회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EU 디지털 정책 자문 화상 회의에 초청을 받았죠. 왜 하필 저인가요? 밀러 이사장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보고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꽤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우리의 접근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것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밀러 이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하세요. 그들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인다 해도 우리의 방법론이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견고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당일, 저는 홀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브뤼셀, 베를린, 파리, 스톡홀름 등 유럽 각국의 디지털 정책 전문가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호프만 박사,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마르틴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점차 제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자체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에게 AI나 스마트시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죠. 마르틴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렇다면 유럽의 접근법과 한국의 접근법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유럽, 특히 독일은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해결책을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문제에서 출발해 그 해결책을 찾아갔고 우리는 이론에서 출발해 적용 가능성을 찾아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많은 위원들이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프랑스 대표인 뒤부아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철학 없는 기술입니다. 유럽의 강점은 윤리적 고려와 철저한 검증에 있습니다. 단기적 효율성을 위해 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부아 교수님, 저는 유럽의 철학과 윤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철학 없는 기술이 아니라 실용적 철학입니다. 그들은 사람 중심이라는 가치를 연구실이 아닌 실제 도시에서 구현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인 반데르 벨트 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세종시의 노인 보행자 보호 시스템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들은 고령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에서 출발했습니다. 해결책으로 보행자의 속도를 감지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했고 필요시 신호를 연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이라는 가치의 실현이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고 결국 마르틴 위원장이 정리했습니다. 호프만 박사의 관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유럽의 철저한 방법론과 한국의 실용적 접근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발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진솔하게 제 생각을 전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입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녹화 내용을 유출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럽 주요 기술 매체들은 독일 AI 전문가 한국 모델 지지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연구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밀러 이사장님이 긴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헬레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EU 회의에서 우리 연구소의 방법론을 비판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접근법의 장단점을 비교했죠. 밀러 이사장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독일 기술보다 한국 기술을 지지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믿어왔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하지만 저는 제 발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밀러 이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주제는 내부에서 먼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공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많은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일부는 비난의 눈초리였지만 놀랍게도 많은 젊은 연구원들이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저는 박사님 의견에 동의해요. 우리도 실제 세계에서 더 많은 시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복도에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주일간 유럽의 AI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모델 vs 아시아 모델, 이론 vs 실천, 완벽한 vs 효율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몇몇 유럽 도시들이 한국 모델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비엔나 등에서는 시범 프로젝트 계획이 발표되었고 세종시 모델을 참고한 스마트시티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늘 불편함에서 시작되니까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슈투트가르트의 거리를 바라보며 언젠가 이곳도 세종시처럼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국 출장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종시와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일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회의, 보고서, 검증 작업, 이 모든 것이 전과 같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예정된 부서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 연구팀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고 마지막 의제는 다음 분기 방향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AI 윤리 프레임워크 3단계 검증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베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모습이었죠. 그때 밀러 이사장님이 질문했습니다. 호프만 박사, 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접근법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까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동료들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외교적으로 대답하면 제 양심에 거리낄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접근법은 다르지만 결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밀러 이사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그들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가끔은 실행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영원히 계획만 세우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베커 교수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철저한 검증을 통해 완벽함을 추구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저는 기술이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작동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제 발언이 일부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연구원들 중 몇몇은 회의가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규모 프로젝트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환경에서의 윤리적 AI 적용 한국 모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시간을 내어 한국에서 본 시스템의 장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방법론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완성한 후 조심스럽게 밀러 이사장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그는 문서를 훑어본 후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연구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 위 칠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단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 5 실시간 AI 프로토콜 통합 그리고 그 아래 작게 K마덜 참고 2025. 누가 이것을 썼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그것이 제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연구소를 나서며 서울의 밤 풍경이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준호 박사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방식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논문이나 연구실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죠. 헬레나 호프만, 평생 실험실에만 갇혀있던 독일 과학자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 사연 관련이 아니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도 꼭 남겨주시고요. 더 좋은 사연을 발굴해내고 여러분들께 재미있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흥미진진히 소개해드리는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빠르게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고 찾아뵐게요. 또 만나요.